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제 민법하고 민사특별법을 담당하고요. 이름은 이제 최희대입니다. 이렇게 이제 만나뵙게 됐으니까 함께 열심히 해서 1년 후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벌써 뭐 거의 일주일 정도 지나서 뭐 시험 과목이나 이런 건 이제 다 들으셨죠? 시험 과목 안 들으셨어요? 네, 저는 1차 과목이고요. 1차는 민법이랑 이제 부동산 학개론 이렇게 두 과목으로 돼 있어요. 뭐 일단 커리큘럼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우리가 지금 인문이론 하고 있고 근데 조금 변화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상해서 한 거고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고 일단 기본 인문이론은 2주. 그러니까 다른 과목이랑 다르게 민법은 좀 양이 많아서 일단 2주 정도만 간단하게 우리가 앞으로 뭘 볼지 이런 내용들 위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기본 이론이에요. 기본 이론 과정 한 두 달 동안 석 달 동안에서 12주 정도 보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이 한 바퀴 더 돌 수도 있고 요약집 들어갈 수도 있고요. 기출 문제를 같이 좀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특강으로 좀 빠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상 문제 보고 그리고 이제 이거 9월 10월 달에는 특강 형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매일 시험처럼 한 달 동안 내내 시험 보는 거야. 실전 시험처럼 마무리 백선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시험날 아세요? 우리 며칠 날 시험 보는지? 10월 31일. 이렇게 이제 열심히 같이 준비하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축 합격 가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계신 분 중에 공부 경험이 조금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일단 전부 다 처음 하신다라는 걸 전제로 이번 과정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과목은 부동산 학개론 빼고는 전부 다 법이에요. 법. 전부 다 법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법을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 그럼 법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걸 보면 법이라는 건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 같아요? 일단 찍어보세요. 제일 중요한 말은 강제가 중요해요. 강제. 그러니까 사회가 지탱되기 위해서는 규범이라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규범이 있을 거예요. 뭐 도덕적인 규범, 종교적인 규범, 관습적인 규범이 있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만약에 도덕 규범을 위반했어, 안 지켰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욕먹어요. 그게 끝이에요. 욕먹고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 중에서는 욕먹는 것을 개의치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사회가 지탱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강제력이 있는 규범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법규범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드라마에도 이런 말 가끔 요즘 나오던데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담 격언처럼 법에도 법 격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법언이다라고 하는데 법언 중에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요게 이제 법이고 그럼 이제 저랑 함께 공부하실 내용은 뭐냐면 민법이에요. 민법. 그럼 민법은 뭘 민법이라고 하냐면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그러니까 일단 개인들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이다. 이 사자 개인, 사사로울 사자죠.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법률 관계만 규율합니다. 그럼 법률 관계랑 대칭되는 개념은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그럼 법률 관계와 인간관계의 차이점은 법률 관계에서는 어떤 게 발생되냐면 권리 의무라는 것이 발생돼요. 인간관계에서는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는 게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친구가요 저녁 사준다고 어디로 나오래. 그래서 마두역 앞에 나갔는데 역시 그 친구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안 지킨 거잖아요. 약속을 안 지켜? 소장 써가지고 법원에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죠. 왜? 그건 무슨 관계일 뿐이야. 인간관계고. 근데 법률관계라는 것은 지켜지지 않으면 권리가 침해당하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권리 의무로서 소송 제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지금 제가 서서 여기 서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저랑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관계는 법률 관계예요, 인간 관계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 처음 만났는데 또 법률 관계는 또 삭막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내려가서 이제 개인적으로 인사드리고 어디서 오셨어요? 잘 지내시고요. 이런 거 하면 인간관계겠죠.
근데 제가 여기 서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상 우리들의 관계는 법률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강의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으실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충실히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다음 주에 왔더니 휴강 써 있고요. 그 다음 주에 왔더니 종강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참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권리를 침해당하셨으니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죠. 물론 이제 저한테 하시면 안 되고 학원에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권리 의무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민법에 대한 개념인데,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자, 갑이 땅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을 을이라는 사람에게 팔려고 합니다. 그럼 갑이 을한테, 야, 너 내 땅 1억 원에 안 살래? 라고 의사표시를 할 거야.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청약이라고 해요. 약속을 청한다라는 거죠. 그럼 을이 이거 마음에 들어. 그럼 내가 살게 라고 하면 을은 어떤 의사표시를 하냐면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갑의 청약과 을의 승낙이 합치되어지면, 이게 결합이 되면 이제 계약이 성립돼요. 근데 사고 파는 계약이니까 무슨 계약이겠어요? 매매 계약이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야, 내가 땅 줄 테니까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건물 그거랑 바꾸자. 을이 좋아. 그러면 무슨 계약이겠어요? 교환 계약이겠지. 또는 갑이, 야, 요즘에 내 땅 비어 있어. 이거 한 달에 월세 얼마 내고 사용할래? 을이 좋아라고 하면 그건 임대차 계약이야. 그럼 앞의 내용은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계약이라는 이런 법률 행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몇 개 있어야 되냐면 2개 있어야 돼요.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죠. 그러면 우리 시험 과목을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땅을 사고 팔려고 하면 제가 일일이 뛰어다닐 수 없잖아요. 그럼 보통 어디다 맡겨요? 공인중개사.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과목에 공인중개사법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땅을 왜 샀냐면 여기다가 건물 지으려고 땅 산 거예요. 그러면 건물은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 있어요? 법적 규제를 받을까요? 규제를 받겠죠. 그래서 뭐 용적률이네, 건폐율이네 이런 거, 그런 걸 공부하는 게 부동산 공법이에요. 자, 그러면 을은 이제 돈 내고 샀으니까 소유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소유자가 되는 시점이 언제일까? 예를 들어 대금을 다 줬을 때일까요? 부동산을 넘겨받을 때일까요? 등기해야 될까요? 등기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기와 관련되는 절차법, 부동산 등기법을 우리가 이제 2차 과목 공시법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이제 부동산 소유자가 됐으니까 이제 국가에다가 뭘 내야 돼요? 세금, 뭐 취득세, 등록세, 얘는 뭐 양도세 이런 거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세법인 거죠. 그러면 부동산 학계로는 법이 아니니까 이게 나올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보는 법 과목이 쭉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가 없어요. 저랑 공부하는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민법. 그럼 민법은 뭐 하는 거냐? 민법은 이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 이 가운데를 관여하는 게 바로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법들이 문제가 된 건 가장 기본적으로 갑과 을이 뭘 했기 때문이에요.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라는 걸 다루는 게 이제 이 민법이기 때문에 민법은 뭐라고 하냐면 가장 기본법이다라고 합니다. 기본법이고 일반법이에요. 민법이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가 되고 나중에 이제 살이 붙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법을 공부해 두시면 나중에 뭐 공인중개사법이나 등기법이나 이런 데 전부 다 적용되고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민법 강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한테 오셔서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 공법 같은 거 질문을 하시면 제가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저는 민법 하는 사람이지 다른 거 모른다고. 근데 만약에 공인중개사법 쌤이나 공법 쌤한테 민법적인 내용을 질문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어느 정도 알아요. 왜? 민법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법들을 공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민법이 이 중에서 뭐 가장 오래된 법이기도 하고요. 가장 일반적이고 양도 많은 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사법시험 같은 거 공부할 때 무슨 얘기했냐면 민법이 끝나면 절반이 끝났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민법이 그만큼 양이 많고 공부하실 것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뭐 1월달, 2월달 공부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바로 민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법은
개인들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에요. 그럼 그런 법을 뭐라고 하냐면 사법이다라고 해요. 사법. 좀 전에 우리가 민법의 정의를 내릴 때 민법은 개인들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 사법이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사법이라는 건 개인들 간의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그럼 비교되는 건 공법이죠. 공법. 공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과 국가기관,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바로 공법이 돼요. 그러면 사법과 공법 중에 우리나라 법에서요, 사법과 공법 중에 어느 법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건 비교할 수 없이 공법이야. 공법은 수천 개가 있어요. 사법은 대표적으로 민법, 그리고 이제 상인들 간의 상거래를 다루는 상법, 요 정도가 사법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공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세법. 세법은 사법이겠어요? 공법이겠어요? 누가 돈 받아가요? 국가가, 그죠? 개인이 돈 받아가면 그건 세금이 아니죠. 그건 우리가 삥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 공법.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지르면 잡아간다? 형법. 이것도 전부 다 국가 기관과의 문제니까 다 공법이에요. 그러면 사법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니까 가능하다면 국가가 관여하고 개입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국가는 빠지는 게 좋아요? 빠져야죠. 우리끼리 알아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법을 지도하는 원리, 기본 원칙은 뭐라고 하냐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해요. 사적 자치라는 게 뭐예요? 우리끼리 알아서 해결해 나간다라는 거죠. 근데 공법은 수업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공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뭐 국가가 뭐 그렇게 해준다는 건 없고요. 뭘 그렇게 하지 말래. 하지 마. 하다 걸리면 징역이야, 벌금이야 이런 겁니다. 그러면 왜 공법은 내버려두지 않고 자꾸 규제하느냐? 지도 원리 자체가 달라요. 공법의 지도 원리는 뭐냐면 사적 자치일 수가 없고요. 공익이에요, 공익. 그러면 공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개인을 규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뭐라고도 부르냐면 부동산 규제법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부동산 공법은 뭐 수업하셨죠, 일단? 네, 그럼 부동산 공법은 수업 들어보셨겠지만 부동산 공법 제1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천 개, 수많은 공법들 중에서 우리 시험에 관련되는 부동산과 관련되는 몇 개의 공법을 뽑아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하나의 과목으로 시험을 보는 거지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단일법으로 가장 많은 법조문인 게 바로 뭐냐면 민법이에요. 민법. 그럼 이제 우리가 민법을 시험 보는데 전 범위를 시험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의 시험 범위를 좀 보면 민법은 크게 5가지 파트로 나눠요.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니까 민법 총칙은 뭐냐면 말 그대로 공통적인 기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재산법에 들어가는 공통 이론을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재산법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AX 더하기 BX 더하기 CX는 Y다.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X 공통 빠지고 괄호 묶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Y가 민법이라면 공통적인 들어가는 X가 바로 뭐냐면 그 민법의 총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통적인 기본 이론을 담아내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매우 구체적일까요? 상당히 추상적일까? 그렇죠? 많은 걸 담아내려면 두리뭉술하게.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하시고 나면 민법 총칙은 쉬운 거 같다가도 손에 잘 안 잡히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바로 민법 총칙이에요.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고요. 요게 이제 총칙이고 그 다음에 물권법과 채권법이 있는데 얘네 둘을 합쳐서 재산법이라고 불러요. 재산법.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서 가족법 또는 신분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오늘 이제 첫째 주에 꼭 이해하고 가셔야 될 개념, 물권과 채권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재산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권 아니면 채권이에요. 그럼 물권이라는 건 생긴 거 딱 보시면 제목에서 보면 뭐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건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물권이다라고 부르고요. 그럼 채권은
요 채자는 한자로 쓰면 사람 인변에 요 책임할 때 책자예요. 그러면 이건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권리예요? 사람.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권리, 이것을 우리가 채권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드디어 이 번쩍번쩍하는 집을 하나 샀어요. 그럼 제가 이 집의 소유권이라는 걸 가지겠죠. 그러면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물권. 이건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물건에 대한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8가지 물권을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줬대요. 이건 뭐 우리가 법 공부 안 해도 사회적으로도 많이 쓰잖아요. 돈 빌려준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채권자라고 하지. 그럼 갑이 을에게 채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점을 보면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이거를 실현할 때 어떻게 실현할 수 있냐면 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직접 지배하여 실행합니다. 지배성이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채권은요, 실현되려면 채무자를 지배해서 실현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돈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일정한 채무자의 급부가 있어야 실현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에게 민법에 대한 강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그럼 이 강의 청구권은 물권이겠어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죠. 제가 사람이니까 저에게 주장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 채권이 실현되려면 저를 잡아다가 지배해서 실현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일정한 협조를 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급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은 직접 지배해서 실현할 수 있지만 채권은 채무자의 협조, 급부가 있어야 실현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물권은요, 내가 이 건물의 소유권자야, 물권자야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을까? 이 건물 내 건물이야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절대성이다라고 합니다. 절대성은 같은 말로 대세성이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세상 어디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배타적 지배가 가능합니다. 이거 내 건물이니까 저리 나가라고 방해를 제거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채권은 아무에게나 주장해요? 채무자한테 해야 돼요. 채무자. 그럼 채권은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성이고요. 그리고 채권은 먼저 생긴 채권이든 나중에 생긴 채권이든 모두 다 평등합니다. 그러니까 물권은 배타성이 있어서 자기들끼리도 우열을 정해. 먼저 생긴 물권이 나중에 생긴 물권보다 우선하지만 채권은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다 평등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개념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느낌상으로 볼 때 절대성을 가지는 물권과 상대성을 가지는 채권이 충돌했대. 둘이 붙었어요? 그러면 느낌상으로 누가 더 셀 것 같아요? 그렇죠. 절대성을 가지는 물권이 우선합니다. 그걸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 갑이 돈이 필요해서 은행 가서 돈을 빌립니다. 그럼 은행 가서 돈 빌리면 그냥 빌려줄 리가 없잖아요. 뭐 내놓으라 그래요? 담보. 그래서 보통 돈 빌리면 자기 부동산에다가 뭘 설정하게 되냐면 저당권 설정합니다. 그럼 을이라는 은행이 5월 1일자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일단 저당권은,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이거 사람한테 설정해요? 부동산에 하는 거예요? 부동산. 그러면 이 저당권은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물권이에요. 물권. 근데 얘가 돈이 더 필요해. 그래서 병은행 가서 또 1억 원 빌리고 저당을 잡혔어요. 근데 이 갑은 예전에도 돈을 빌린 게 있었어요. A한테 1억, B한테 1억. 근데 얘네들은 차용증만 받아뒀고요. 저당권 설정은 안 했어요.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소위 일반 채권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아니라 일반 채권자. 근데 이 갑이 아무에게도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건물에 경매를 실행할 거 아니야?
그럼 경매가 실행됐는데 요게 경매대금, 매각대금이 3억이 나왔대요. 그럼 이제 이 3억 원이 경락대금으로 들어오면 법원은 이 돈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야? 나눠주는 거지. 이 나눠주는 걸 우리가 이제 배당한다라고 해요. 법원이 배당을 하는데 배당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자, 저당권을 5월 1일 날 설정한 을이 제일 먼저 받을까요? 아니면 2월 1일 날 돈 빌려준 일반 채권자 A가 먼저 받을까? 왜 그럴까요? 왜 얘가 먼저 받을까요? 저당권은 뭐니까? 물권이고 얘는 그냥 채권자인 거야. 그럼 물권과 채권이 있으면 누가 이긴다고요? 성립 시기와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제일 먼저 배당을 1억 받아요. 그럼 2번은 누굴까? 두 번째는 역시 얘도 물권자죠. 그러면 후순위 물권이니까 선순위 다음에 남는 돈 1억 원을 얘가 받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남는 돈이 얼마예요? 1억이에요. 1억. 자, 그럼 1억 원은 누가 받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상으로 하면 얘가 받아야 될 것 같죠? 근데 얘도 채권자고 얘도 채권자예요. 그럼 채권자는 모두 어떻다고요? 평등합니다. 평등하니까 이때 배당은 소위 안분 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분 배당이라는 건 채권에게 비례해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얘가 1억이고 얘도 1억이니까 몇 대 몇이에요? 1대 1이네. 그러면 각 얼마씩? 5천만 원씩. 그럼 만약에 얘가 1억이고 얘가 2억이면 어떻게 배당하는 거야? 1대 2. 그럼 얘는 3,333만 3천 이렇게 나오고 얘는 6만 6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배당하는 걸 안분 배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돈 빌리고 돈 빌려주고 저당 잡는 이유는 다른 채권자보다 내 채권을 먼저 받는다.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설정하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물권과 채권에 대한 개념으로 본 거고, 친족법에서는 뭘 다루냐면 뭐 혼인, 이혼, 입양, 인지, 약혼 이런 걸 다루고요. 상속법은 사람이 사망하면 곧바로 법률에 의해서 상속이 개시됩니다. 그래서 뭐 상속 순위 이런 거 다루는 게 상속법이에요. 근데 이게 민법의 전체라면 우리 시험 범위는 전체가 아니고 민법 총칙은 법률행위 파트를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민법 총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면 가운데 부분에 가면 법률행위라는 파트가 있어요. 요 뒷부분이 법률행위고, 그러니까 앞부분은 시험법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총칙에서 한 절반 정도만 시험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권법은 거의 전범위가 시험법인데요. 빠지는 부분 하나만 있어요. 질권만 제외합니다. 질권을 제외한 전범위가 시험법이다. 질권은 시험범위는 아닌데 뭔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요 질권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전당포 생각하시면 돼요. 전당포. 요즘에는 뭐 전당포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뭐 많이 없어도 영화도 있고 그렇잖아요. 전당포 영화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저씨 영화 몰라요? 금리빨 빼고 다시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당포에다가 보통 뭘 맡기세요? 돈 빌리려면 전당포에다가 목걸이, 반지 이런 거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야. 그럼 제가 돈을 못 갚으면 전당포 업주가 그 질물을, 그 목걸이, 반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처분해서 자기 채권을 회수하는 게 바로 질권이에요. 근데 질권은 왜 시험 범위에서 제외되냐면 우리 시험은 뭐랑 관련되는 것만 출제하도록 되어 있냐면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이라고 하면 동산이 있고요,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동산은 우리가 뭘 동산이라고 부르겠어요? 우리가 그냥 사회에서 쓰는 말로 하면 움직이는 재산 이런 게 이제 동산이잖아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표현하면 동산은 부동산이 아닌 물건을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뭐야? 설마 뭐 동산이 아닌 거 이러면 안 되죠. 일단 정의를 내려줘야죠. 99조 제1항에서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하고 99조 2항에서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야. 그럼 토지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착물이 뭐겠어요? 건물.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상으로는 부동산 하면 토지 건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전당포에다가 돈 빌리고 물건 맡기고 돈 빌릴 때 부동산, 건물을 뜯어다가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를 제공하는 거야? 둘 중에 동산만. 그럼 부동산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만 시험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질권은 시험범에서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법에서 채권법인데, 채권법도 전범인 시험범위가 아니고 그 중에 계약법이 시험범이에요. 계약법. 그럼 계약법에 대한 기본 이론, 총론이죠. 아까 보신 것처럼 계약이 성립할 때 뭐 어떻게 성립하는지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하고 강론으로 보는 게 3개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강론으로 계약의 종류를 15가지 계약을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15가지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는 몇 개만 들어가냐면 3개. 근데 3개니까 엄청 조금인 것 같지만 15가지 계약 중에서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양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 그럼 매매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제가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넘겨주고 뭘 받기로 약정하는 거야. 매매라는 건. 건물 넘겨주면 뭐 받아야 돼? 돈 받아야지. 그게 매매 계약이에요. 그럼 재산권을 넘겨줬는데 제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저도 다른 재산권을 넘겨받기로 약정하면 그건 매매가 아니라 뭐예요? 교환이요. 그러니까 매매가 되려면 반대급부는 반드시 금전이어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하나 취득하려고 해요. 근데 아파트를 받는 대신에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주기로 했어요. 그럼 아파트를 받으면서 주식을 주면 매매 계약이에요? 교환 계약이에요? 교환이요. 그러니까 매매가 되려면 반드시 금전해야 한다. 자, 그리고 임대차. 임대차라는 것은 임대인의 물건을 사용케 해달라고 요청하는 권리예요. 공짜예요? 차입 내야 돼. 차입, 월세 내고 차입 내고. 근데 임대차는 물건을, 임대인의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고요. 임대인에게 사용케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임대인에게 요구한다. 그럼 이건 물권이라는 거예요? 채권이라는 거예요? 채권이에요. 이건 물건을 자기가 직접 집에서 실현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에게 사용을 요청하는 권리,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친족법과 상속법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개하는 건 부동산을 중개하는 거지 혼인을 중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친족법이랑 상속법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 그럼 뺄 것 빼고 나니까 양이 엄청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시험 범위는 민법의 한 절반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학교에서, 그러니까 법과대학교에서 이 민법 공부, 법학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과목마다 이제 커리가 정해져 있는데 보통 헌법, 최고법이 헌법이잖아요. 헌법을 얼마 기간에 걸쳐 공부하냐면 1년, 2학기에 걸쳐서요. 그래서 뭐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이렇게 하고 형법도 총론, 강론 1년에 합니다. 근데 법과대학에서 4년 내내 하는 과목이 유일하게 뭐냐면 민법이에요. 그만큼 양이 많은 거죠. 그럼 법과대학에서 4년 내내 공부하는 게 민법인데 근데 우리는 그중에 절반만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걸 학교에서 공부하면 얼마 과정으로 공부하는 양이라는 거예요? 2년입니다. 2년. 자, 2년에 거쳐서 공부할 내용인데 우리는 얼마에 끝낼 거예요? 2주에 끝내고 3달에 끝내고 2달에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2달, 평균 2달에 끝냅니다. 학교에서 2년에 공부할 걸 학원에서 2개월에 끝내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왜 이런 삭막한 얘기를 하고 시작하느냐? 하시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야. 근데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법학이라는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이 민법학을 공부하면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적이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래도 이제 현장에서 강의 들으시면 그나마 좀 위로가 되죠. 너도 모르니? 나도 몰라. 이 위로가 되는데 이제 막 인강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나만 모르는 건가 스트레스 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정상이고. 그러니까 대신에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3바퀴 돌고 이 반복적으로 보면서 시험에 적합한 내용들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되는 문항은 총칙에서 10문제가 나오고요. 물권법에서 14문제, 계약법에서 10문제. 그럼 총 34문제입니다. 34문제. 그럼 6문제가 빕니다. 그럼 6문제는 어디서 출제되냐면 민사특별법에서 출제가 돼요. 그러면
좀 전에 봤던 민법은 일반법이라 그랬어요. 그럼 민법과 민사특별법이 서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면 어느 게 더 우선하겠어요? 당연히 생긴 거 보세요. 특별하다잖아. 그럼 뭐가 우선하겠어요? 소위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럼 특별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뭐에 따르면 되고 민법, 일반법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특별법은 왜 만드느냐? 그러니까 민법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수시로 법 개정을 하지 않아요. 어떤 변화된 상황이 필요하면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합니다. 5가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우리가 이걸 줄여서 주임법이다라고 부를 거예요. 두 번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줄여서 상임법이다라고 부르고요. 세 번째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줄여서 집합건물법이라고 부르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인데 줄여서 가등기 담보법이라고도 하고 가담법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인데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이다라고 불러요. 부동산 실명법 또는 부실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보시면 아까 민법에도 어떤 게 있었어요? 임대차가 있었잖아요. 근데 일반 임대차가 아니라 이 특별법에서 다루는 건 뭘 임대차했을 때? 주택을 임대차했다라고 써 있으면 민법보다 어느 게 더 우선한다? 주택임대, 주임법이 더 우선하는 거야. 자, 그러면 민법상의 임대차, 일반 원칙을 한번 볼게요. 갑이 을에게 자기 부동산을 임대차해 줬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사용하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임차권을 가집니다. 요거 아까 물권이었어요? 채권이었어요? 채권이죠. 사용 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병에게 팔아버리고요.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 계약 기간 얼마 남았는지 난 모르겠고 일단 이제 내 거야. 나가줘 라고 나가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임차인은 나가야 될까요? 사용기간, 존속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을까? 원칙은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 얘는 물권자잖아요. 대항할 수 없다. 우리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채권과 물권이 있으면 성립 시기에 상관없이 누가 우선한다? 물권. 그러니까 대항할 수 없는 거야. 이걸 이제 법원상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고 표현합니다. 매매는 임대차를 이게 일반 민법상의 원리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일반 임대차면 모르겠는데 이게 주택이에요. 이제 앞으로 지붕 씌우면 집입니다. 주택. 그러면 주택을 임차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의뢰하는 사람이 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집주인이었던 갑이 나쁜 마음 먹고요. 이 집 팔아버리고 보증금 들고 도망갔어요. 자, 그러면 임차인은 이제 누구한테 보증금 받아야 돼요? 얘랑 계약했으니까. 얘한테 받아야지. 얘랑은 아무 상관없는, 채권은 아무에게나 주장해요? 채무자에게 하는 거야. 채무자. 얘랑 계약한 애는 누구야? 갑이죠. 근데 갑은 이미 도망갔네. 그러면 못 잡고 쓸쓸히 집으로 돌아왔더니 새로운 집주인이 뭐래요? 나가래.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날리고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임대차는 모르겠지만 주택의 경우에는 특별히 좀 보호해주자라고 만들어진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8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고요. 그때 이제 물론 그런 목적도 있었죠.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민심 수습 차원에서 주임법을 만든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그러면 제일 기본적인 건 을이 채권이지만 이 새로운 물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집 빌려서 임대차 들어가면 주민센터 가서 뭐 하세요? 확정일자도 받는데 일단 뭘 해야 돼? 전입신고. 전입신고라면 주민등록을 한 거로 봅니다. 그럼 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 임차인이 11월 15일 날 이 집에 이사 들어가서 주민등록을 마치면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16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등기를 했는데 새로운 소유자가 됐는데 요거 이후에 예를 들어 12월 1일 날 등기했어요. 그러면 임차인과 물권자, 소유자 중에 누가 더 우선한다는 거야? 얘가 더 우선하는 거야. 이건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 원칙은 대항할 수 있어야 나가야 돼.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갖췄더니 대항력을 인정해 주는 거야. 뭘 빌렸을 때? 주택. 근데 상가임대차는 나중에 200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긴 한데 그 주택뿐만 아니라 영세 상인들이 남의 건물 빌려서 장사하고 가게하고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보호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에요. 그럼 달라지는 점은 주택은 인도와 주민등록이겠지만 상가는 사업하시는 분이잖아요. 인도와 주민등록이 아니라 뭐겠어요?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똑같이 대항력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고, 근데 이제 처음에 개념 잘 이해 못 하시면 나중에 가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아니 그럼 언제 주임법을 적용하고 언제 민법을 적용하는 거야? 이런 질문 하시는데 구별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지하게 쉽죠. 주택을 임대차했다라고 하면 뭘 임대차했다고요? 주택, 주거용도 이런 말 써 있으면 주임법 적용하는 거고 상가란 말 써 있으면 상임법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토지를 임대차했대. 토지를 임대차했다면 어떤 법 적용해야 돼요? 일반법, 민법 적용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건물, 일반 토지 이건 다 민법이고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에만 특별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집합건물법. 그러니까 요건 이제 왜 만들어진 거냐면 우리 민법, 지금 우리가 공부할 민법은 언제 제정된 법이냐면 1958년 2월에 제정되어서 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게 현행 민법이에요. 58년이면 6.25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만든 법이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민법을 만들 때 고층 건물을 예상하고 여러 개의 법조문을 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지. 그죠? 뭐 일부 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근데 현재는 뭐 이 건물도 그렇고 전부 다 고층 건물이 질비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이런 고층 건물, 집합 건물을 소유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관해서 특별법을 만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가등기. 그러니까 요건 이제 이런 거죠. 갑이요, 을한테 돈을 1억 원 빌려줬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돈 빌려주면 채무자 부동산에 뭘 설정한다고 했냐면 저당권 설정하는 거야. 그러면 돈 안 갚으면 저당권을 실행하겠죠. 그러면 얘가 경매시에 받아갈 돈은 이 원금이랑 이자, 지연배상 1년분 요 정도예요. 근데 거래 관행상으로 저당권 설정을 잘 하질 않는 거야. 왜 안 하느냐? 채권자가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에서는 을이 소유자인 부동산에 갑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가등기를 해두는 거예요. 가등기의 요 가짜는 임시 가짜예요. 그러니까 임시로 등기하고 나중에 뭘 할 수 있냐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얘가 1억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바로 이 건물에 본등기 칩니다. 그럼 누구 건물 되는 거예요? 갑이 꿀꺽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가등기 설정한 건물이 가격이요 1억 이하일까요? 1억을 훨씬 초과할까? 훨씬 초과하겠죠. 예를 들어 건물이 3억이에요. 3억짜리 건물인데 얘가 1억 못 갚으면 얘가 3억짜리 건물을 꿀꺽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채무자들의 피해가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게 가등기 담보법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뭐 공부하겠지만 제일 기본은 가담법이 규정하는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자 같은 건 다 빼고 이 건물이 3억이고 빌려준 돈이 1억이라면 본등기는 그냥은 못합니다. 얼마 주고 해야 돼? 이게 3억이고 얘가 빌려준 돈이 1억이면 2억 주고 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자는 생각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고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청산이라고 불러요. 청산금을 줘야 돼. 청산금을 주지 않으면 본등기 할 수 없고요. 청산금 주지 않고 본등기하면 그 등기는
무효로 처리하겠다라고 규정하는 게 가등기 담보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부동산은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실권리자 이름으로 등기돼. 남의 이름으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자기 부동산인데 세금 등의 문제로 소위 이제 이걸 뭘 한다고 하냐면 명의 신탁한다고 하죠. 명의를 뭐 한다? 신탁.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의 신탁을 하면 부동산은 실소유자가 갑인데 이름은 을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명의 신탁은 허용하겠다, 허용하지 않는다. 이제 무효. 하면 무효, 다 무효입니다. 싹 다 무효.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우리나라에서는 명의 신탁이 폭넓게 인정됐어요. 뭐 해도 되고요. 우리 학설과 판례가 모두 다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가능했어요. 근데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싹 다 무효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95년 7월에 만들어졌는데 이때가 이제 문민정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이 되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죠?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신 일 중에 업적이 뭐냐? 물론 이제 IMF 야기했다고 욕도 많이 먹으셨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면 뭐였냐면 금융실명제였어요. 물론 이제 하나회 청산도 있었고 그때 이제 금융실명제 한다고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 발표하고 나라가 난리가 났었죠. 그때 금융을 실명화하면서 뭐도 실명화하겠다는 거예요. 부동산. 옛날에는 은행 가서 통장 만들 때 그냥 막도장 아무거나 찍어서 홍길동 써가지고 통장 만들고 이랬었잖아요. 이러니까 제가 되게 오래된 사람 같지만 저도 그랬다고 들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잖아. 실명의로 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도 부동산도 실명의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하면 처벌하고 형사처벌하고 전부 다 무효화시킵니다. 이렇게 5개 법률을 특별법으로 봐요. 그러면 출제되는 건 6문제잖아요. 6문제니까 전부 다 한 문제씩은 무조건 다 출제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한 문제는 어디서 출제되느냐? 그건 뭐 출제자 마음이에요. 보통은 주임법이 2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에는 35회 시험에서는 상가 건물이 2개 나왔었고 올해 36회는 부동산 실명법이 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임법, 상임법, 집합건물법, 부동산 실명법은 중개사법에서도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파트니까 같이 보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총 몇 문제냐면 40문제고요. 문항당 2.5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점 만점. 요렇게 이제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40문제인데 문항당 2.5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어려운 문제든 쉬운 문제든 배점에 차등이 없어요. 전부 다 그냥 사례 문제로 이따만큼 길게 나오든 아니면 아주 쉽게 짧게 나오든 전부 다 똑같이 2.5야. 그러니까 며칠 전에 수능이 있었잖아요. 수능은 보면 어렵거나 막 길고 막 이런 것들은 배점이 좀 높잖아요. 그런 걸 틀리면 타격이 있는데 우리 시험은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실 점은 무조건 확실하게 쉬운 문제, 중요한 문제는 확실하게 맞히셔야 돼요. 그 엄청 길거나 어려운 문제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틀리셔도 시험에 합격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즈음하여 민법의 목표 점수, 민법은 몇 점 정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 점수 80점이면 최고입니다. 그렇죠? 80점이면 그러니까 70에서 80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0점을 넘는 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 과목은 80점이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 과목은 2과목이잖아요. 1번부터 40번까지 부동산학 개론, 41번부터 80번까지가 민법이에요. 그러면 1차 합격하려면 평균 몇 점 이상이어야 돼요? 6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60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뭐가 있으면 안 돼? 꽈락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꽈락이라는 건 몇 점 미만을 말한다? 40점 미만이에요. 그러면 2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완전히 망쳐도 최소한 몇 점은 맞아야 합격 가능성이 있는 거야. 40점이에요.
하나 100점 맞아도 하나 37.5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평균 60점이 되려면 다른 한 과목은 몇 점만 맞으면 돼요? 80점이죠. 그러니까 80점 넘는 건 다른 과목에 보태줄 게 없는 거야. 2차랑 다릅니다. 2차는 세 과목이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100점 맞으면 다른 과목에 훨씬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1차 과목은 그런 거 없어요. 민법이나 개론 둘 중에 하나는 80점만 맞으면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요 둘 중에 어느 걸 좀 더 고득점 할 수 있느냐, 그건 이제 개인의 차이입니다. 개론은 아직 수업했나요? 안 했나요? 아직 안 했어요. 개론은 수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 과목이 아니에요. 경제학적인 요소, 수리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개론을 딱 들어보니까 나는 이 개론 쪽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개론에서 한 70점에서 80점 받도록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개론 들어보니까 와, 이건 뭐냐, 나 이건 수학은 진작에 포기했는데 나는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한글로 써 있는 민법이 좋다. 그럼 민법에서 70, 80을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과목에서 어느 정도 내가 좀 더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는 과목에서는 조금 더 고득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된다. 이 과정이에요. 뭐 시험에 대해서 특별히 뭐 질문 없으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보는 시험은요, 소위 조문에 관한 조문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민법은 다른 법도 마찬가지인데 법조문이 있어요. 그럼 법조문, 우리 민법은 1118개로 되어 있는데 법조문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매우 구체적이게 써요? 추상적인 규정을 둬요? 법조문이라는 건 엄청 1조에서 이따 말할까요? 짧게 나올까? 민법 제1조 짧게 나옵니다. 그렇죠? 아직 우리가 법 공부 안 했지만 물론 시험법에 하는데 민법 제1조에서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따르고 법률이 없으면 관습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어쩔 수 없지. 법조문을 만약에 자세하게 쓰잖아요. 그럼 민법점만 이따만해질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이 추상적으로 규정해. 그럼 추상적으로 규정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서 학설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실제 사건에 가면 결국 뭘로 귀결되겠어요? 판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시험범위는 아닌데 우리 민법 제3조에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합니다. 생존하는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의무의 주체가 돼요. 추상적인 규정이죠. 그러면 생존하는 동안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생존이라는 건 언제부터 언제겠어요? 태어나서 출생에서부터 사망이 얘기해요. 그럼 언제 출생하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 출생이라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자연인들은 언제부터 사람으로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법조문에 언제부터 사람이다 이런 말이 안 써 있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출생은 언제부터로 볼 거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견해를 제시하는 거야. 제1설, 진통설입니다. 엄마가 출산에 임박해서 규칙적인 진통을 느끼면 그때부터 사람이다. 이게 제1설이에요. 그럼 제2설은 뭐냐? 이게 너무 빨라. 그러면 아이가 엄마 몸에서 일부라도 나오면 사람이야. 일부 노출설이에요. 아니야. 아이가 엄마 몸에서 완전히 나와야 사람이야. 전부 노출설이야. 마지막은 아니야. 전부 노출되어 탯줄을 끊고 자기 폐로 혼자 숨 쉬어야 사람이야. 독립호흡설이야. 이게 전부 다 학설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통설은 뭐냐? 통설은 전부 노출설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소송 들어가잖아요. 그럼 법원이 언제부터 사람이다라는 것을 판결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법원이 내린 판결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판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망도 마찬가지. 언제 사람은 사망해요? 여기 적진 않지만 사망이라는 것도 학설이 대립합니다. 뭐 호흡 중지설, 심장 정지설 또는 뇌사설 뭐 등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결국 실제로 문제가 되면 나오는 게 바로 법원의 판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판례라는 건 전부 다 대법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송 들어가면 재판 몇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정서상 3세판은 해야지. 그럼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최종심이 바로 대법원 판결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판례 입장입니다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뭘 말한다? 대법원. 그러니까 가끔 이제 TV나
그 TV 뉴스나 또는 신문 또 기사를 보시고 가끔 질문을 하세요. 뉴스에서 이게 판결 났다는데 우리가 수업한 거랑 좀 달라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TV 뉴스나 또는 기사를 보실 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 어디 법원이냐. 그 뉴스나 이런 것들은 뭐 가십성이나 화제성 있는 걸 담기 때문에 1심 법원 판결도 기사로 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어디서 결정해야 돼? 마지막에 대법원이죠. 대법원 판결 아니면 그건 판례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우리 시험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요 세 개 중에 중요한 거 2개 꼽으면 뭐랑 뭐겠어요? 법조문하고 판례죠. 얘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수업할 때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 입장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판례 입장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 판례가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볼 땐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다른 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뭐 사회과학의 정답이 어디 있어요? 생각하는 것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게 학문을 갈고 닦기 위해 모인 게 아니잖아요. 시험을 보기 위해 모인 거야. 그러면 시험에서는 시험이 요구하는 판례 입장을 기억해야지 다른 학설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공부가 더 하시고 싶으면 나중에 학문적으로 공부하실 때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법조문 정확하게 보시고 판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은 대부분 다 어떻게 출제되냐면,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하고 괄호 안에 뭐라고 써있냐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 따름.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판례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수설에 따름 이렇게도 나왔어요. 다수설. 근데 이제는 그렇게 못 내. 그렇게 내면 소송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판례 따름. 올해 40문제 중에서 35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중요한 건 판례 입장이 중요하다. 자, 일단 우리가 본 교재 들어가기 전에 뭐 오리엔테이션 겸 뭐 시험 범위 내용들 한번 봤고, 그럼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법률행위 교재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